조선시대 중종 22년인 1527년 2월 26일. 이날은 세자의 생일 잔칫날이었어요. 훗날 인종이 될 이 세자의 생일 축하 경연이 한창이던 이때 동궁 북쪽들의 은행나무에서 끔찍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쥐를 잡아다 쥐의 사지를 자르고 입, 눈, 귀를 불로지진 다음 나무에 매달아 둔 것이었어요. 밑에는 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명패가 묻혀져 있었죠. 이건 명백히 세자를 시해하기 위해 누군가 저주를 내는 행위였고 범인으로 당시 경빈 박씨와 그의 아들인 복성군이 지목됩니다. 그렇게 경빈과 그의 아들 복성군이 사사되게 되는데요. 복성군, 그가 사망하고 50여 년 후 그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이항복은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통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오성과 한음의 오성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오성 이항복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젊은 시절 종종 별장에서 머물곤 했다고 해요. 어느 비오는 날 밤, 별장에서 쉬고 있던 이항복은 이날 독서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책에 비치는 불빛이 깜빡깜빡 거렸고 촛불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책에 눈을 때려던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꼈고 이항복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엔 언제 들어온 건지도 모를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인이 이항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죠. 놀랍게도 이 광경에 이항복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이항복은 천천히 그 여인을 살펴보고는 물었죠. 대체 낭자는 누구시온지. 그러자 여인이 답하는데요. 소녀는 옆집에 사는 무녀의 딸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슨 일로 이 야심한 시각에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를 묻는 이항복에게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 아래 어깨 황공하오나 실은 제게 어미처럼 죽은 사람의 영이시였습니다. 그 영은 생전 지체가 높은 분이었는데 도련님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 하십니다. 도련님이 허락하시오면 그분의 혼을 불러오고 싶습니다. 라고요. 뜻밖의 얘기였지만 호기심이 매우 강했던 이항복은 그 영을 만나보고 싶다 얘기했고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조용히 물러났다고 해요. 잠시 후 비가 그치자 이항복은 책을 덮고 뒷마루로 나가 뜰에 잠시 나와 있었는데 아까 그 여인이 다시금 후련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여인이 혼자가 아니었죠. 이항복이 다가오는 여인을 바라보니 여인의 뒤로 한 사내가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내는 수려한 외모에 한눈에 봐도 훌륭한 의복을 걸친 모습이었고 이항복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 남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묻죠.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구별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여기로 찾아오셨는지. 그러자 이 남자는 슬픈 얼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지금 그저 홀령에 불과하지만 생전 이름은 이미로 복성군이라 하오. 복성군이요? 이거 잠시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 드라마 중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 매야로 유명했던 이 인물, 경빈박 씨의 아들이 복성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항복을 찾아온 귀신의 정체가 복성군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복성군은 대체 어떤 죽음을 맞이했기에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다 이항복을 찾아온 건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사건이 시작된 건 1527년, 그러니까 중종 2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세자의 생일 잔칫날이었죠. 생일 축하 경연이 한창이던 때 경복궁, 동궁 북쪽들의 은행나무에서 무언가 발견되는데요. 누군가 쥐를 잡아다가 쥐의 사지를 자르고 입,
눈, 귀를 불로 지진 다음 이걸 나무에 매달아둔 끔찍한 것이었어요. 쥐를 발견한 신하들은 쥐를 잡아 이런 끔찍하고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 세자가 머무르는 동궁전 뒤뜰에 매달아 놓은 건 누군가 돼지띠인 세자를 저주하기 위해 돼지와 비슷한 쥐를 잡은 것이라 여겼고, 실제로 쥐가 발견된 이 은행나무 밑둥에서 세자의 생년월일과 세자를 저주하는 글귀가 적힌 나무 조각이 묻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당시 왕이나 세자, 왕비 등을 저주하는 건 반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여겼기 때문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 대략 2, 3일 정도 지난 3월 1일, 왕이 머무는 대전 침실의 책장에서도 이 몸이 짓눌려 죽은 쥐가 발견되며 사태가 더욱 악화됩니다. 이때 평소 세자를 눈엣 가시로 생각하던 후궁 경빈 박씨가 지목되면서 경빈 박씨와 더불어 그녀의 아들 복성군이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경빈 처소의 나인들과 경빈의 사위인 홍녀가 체포되어 신문을 받은 끝에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의 배후로 경빈 박씨와 복성군이 있었음을 실토하였고, 그렇게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폐위된 후 사약이 내려지며 사사됩니다. 저주글을 적은 것으로 알려진 경빈의 사위 홍녀 역시 곤장을 맞아 죽었고, 경비 박씨 편의 유력한 대신이었던 좌이정, 심정 역시 사사됨을 시작으로 경빈 편에 섰던 세력들을 척결하며 모두 정리하게 되는데, 이걸 작서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자를 저주한 이유로 사사당했던 복성군이 이항복을 찾아왔다는 건데, 이항복이 의아한 점이 여기였어요. 이 작서의 변이 일어나고 6년 후인 1532년, 당시 유생이었던 이종익이 작서의 변의 진범은 경빈 박씨와 복성군이 아닌 김한로의 아들 김희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이게 묵살되었고, 오히려 투고했던 이종익이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다음 해인 1533년, 이번엔 세자와 중종을 저주하는 물건이 발견되면서 이미 폐위되었던 복성군과 경빈이 유배지에서 사사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 진범으로 지목된 이 김한로의 집안이 몰락하고 난 이후인 1541년, 그러니까 복성군이 사망한 후 8년이 지나서야 이 새롭게 발견된 저주 물건에 적힌 글씨가 김한로의 아들 김희의 글씨체와 같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미 사사된 복성군의 신원이 복구됩니다. 자, 그러니까 복성군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건 알겠는데, 이항복 입장에선 당신의 억울함은 이미 모두 밝혀졌고 명예도 다 회복이 되었는데 도대체 왜 찾아왔냐는 거죠. 자, 복성군이 말하길 궁중은 우리 모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지만 내가 묻고 푼 건 백성들이요. 나는 억울하여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며 백성들에게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워 도망을 가버리니 대체 백성들은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소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성군은 억울하게 죽음 이 자체가 아니라 나의 무고함을 백성들은 알고는 있는지, 또 이 나의 억울한 죽음을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더 걱정이었다는 거죠. 이항복은 억울하게 죽은 후에도 백성의 생각을 묻는 이 복성군에게 측은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얘기해주죠. 자, 복성군께서는 안심하십시오. 백성들은 두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 모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항복이 민가에서 떠도는 복성군과 경빈의 이야기를 해주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리던 복성군은 자신을 데려온 무녀를 시켜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수북히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건네주며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당신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까지 해주어 고맙소. 이제 나의 응어리는 풀렸으니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조그만 답례로 이걸 받아주시오. 그리고 또 하나, 머지않아 나라에 큰 환난이 생길 것이니 주의하길 바라겠소. 라는 말을 끝으로 안개가 사라지듯 이항복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고, 무녀의 딸 역시 이항복에게 인사를 올리고 돌아섰다고 해요. 사라지는 복성군을 향해 예를 갖추던 이항복이 고개를 들었을 땐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과일 바구니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항복과 복성군이었는데요.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게 한이 돼서가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백성들은 알고 있는지, 또 자신의 죽음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가 걱정이라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는 복성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항복이 복성군의 훈령을 위로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복성군이 고마움에 답하고자 천기누설을 하나 해주고 갔죠. 복성군이 알려준 곧 들이닥칠 나라의 큰 환난, 그건 뭐였을까요? 이 복성군 귀신의 일이 있고 수년 후 나라에 실제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이항복이 권율 장군의 사위이거든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큰 공을 세웠던 또 다른 공신인 권율 장군, 또 그의 사위인 오성 이항복은 전장에서 직접 싸웠던 장인인 권율과 달리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의 곁에서 선조를 피신시키며 그의 중마고인 한흥과 함께 명나라의 도움을 청한 공을 인정받아 훗날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오성 이항복은 어릴 적부터 한흥과 더불어 총명하고 재치가 넘치며 지혜로움으로 나라를 구한 그의 공로와 더불어 그가 활약했던 분야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퇴마였습니다. 실제로 이항복의 퇴마에 관한 이야기가 야담에서 몇 가지 더 존재하는데요. 이번 이야기인 복성군과의 일을 겪은 이후부터 이항복은 귀신을 보는 영안과 귀신을 제압하는 영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역시 이항복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의외의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항복보다 더 유명한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조선시대 중종 22년 세자 저주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며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복성군. 그런 그가 사망하고 약 50여 년 후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찾아간 인물은 오성과 한음의 오성 이항복이었는데요. 따뜻한 말로 복성군의 한을 달래주며 영력을 얻은 퇴마사 이항복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선조 19년 내의원 당사관이었던 한 의원이 휴가를 받아 잠시 궁에서 나와 있었어요. 밤이 늦은 시간, 밖에서 한 여인이 서럽게 우는 듯한 소리에 잠에서 깬 의원은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게 되는데요.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허공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을 뿐이었죠. 이번 이야기는 조선시대 선조 19년인 1586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진사관직을 가지고 있던 외암 김훈의 집에 큰 일이 생겼어요. 집안의 가축과 하인들이 잇따라 죽어나갔고 김훈의 어머니는 뭔가에 홀린 듯 망령이 났죠. 심지어 아들인 김여물은 얼마 전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한 채 알아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김훈이 한양뿐 아니라 한양 근처까지 소문해가며 명의란 명의는 다 불러왔지만 하나같이 고개만 흔들고 돌아갈 뿐이었죠. 결국 김훈은 점을 보는 걸 금기시 여기던 사대부의 의를 깨고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인 신막점이를 불러요. 그렇게 신막점이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점을 치더니 김훈을 불러 심각한 얼굴로 얘기해줍니다. 이 집에는 손말명, 그러니까 처녀 귀신이 하나 붙었는데 이 귀신의 원한이 어찌나 깊은지 도저히 자신의 재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이 귀신을 쫓아줄 사람을 하나 알고는 있다라고 말이죠. 김훈은 그자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점쟁이는 이조정랑 중 백사라는 호를 쓰시는 분이며 그분이라면 귀신을 능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원기가 나설 모양이니 한시 앞에 그분에게 어서 연락을 하시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조정랑 중 백사라는 호를 쓰는 사람이라 아는 대감이긴 한데 대체 벼슬아치나 하는 그분이 무슨 힘으로 귀신을 막을 수 있다는 건지 반신반의했지만 원기가 오늘 움직일 예정이라는 말에 급히 사람을 시켜 이조정랑을 불렀고 그렇게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백사 이항복이 도착합니다.
김은은 이항복에게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얼마 전부터 집안에 생긴 이 흉흉한 일들과 그간의 자초지정을 설명해줘요. 가만히 듣고 있던 이항복은 태연하게 점쟁이에게 묻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자 이 점쟁이가 영감은 얼마 전 원기가 된 복선군의 원한을 달래주며 잡기를 다스리는 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기는 영감에게 접근조차 못할 것이니 여기서 이 집 자제분을 지켜주소서라고 답했고, 얘기를 들은 이항복은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정갈히 한 채 조용히 김여물의 곁에 앉아 귀신이 오기를 기다려요. 시간은 흘러 유시 대략 오후 7시경쯤. 생각보다 좀 일찍 왔죠. 귀신이라 12시쯤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노망이나 누워있던 귀문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쉰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 갈갈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 내 오늘이야말로 씨름 알려주마. 그렇게 귀신의 시인 귀문의 어머니가 머리를 산발을 한 채 걸어옵니다. 집안의 장정들이 이 노파의 몸을 붙들었지만 노파가 장정들을 모두 물리치고는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노파는 무서운 형상으로 오늘만을 기다렸다며 니놈들 씨름 알려주겠다며 웃으며 들어오는데, 이 모습이 어찌나 기괴한지 보고 있던 사람들 중 담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해요. 노파가 무서운 형상으로 어서 비키라며 고함을 질렀지만 이항복은 퇴원했고, 그러자 노파가 벽에 걸린 장검을 뽑아들어 이항복에게 휘두릅니다. 비키지 않으면 이걸로 네 놈을 뵐 것이다. 하지만 이항복은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이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제망매가를 불렀어요. 그러자 이 노파는 매우 괴로운 듯 비명을 지르더니 혼자 분해하며 내 이놈, 오늘은 내 그냥 가지만 내일 반드시 네 놈들을 요분질 해줄 것이야 라는 말을 끝으로 입에서 피를 토한 채 그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밤이 지난 후 이항복은 김은과 점쟁이를 불러 자신의 재주가 마땅치 못해 원기를 완전히 잡지 못했으니 이 집의 애군을 막을 수 없었다. 무슨 도리가 없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지난밤 직접 본 이 원기는 보통 원기와는 조금 다른 원기인 것 같다. 상당히 덕을 쌓은 귀인데 무슨 일로 인해 이 덕이 원으로 바뀌며 원기가 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이 원기가 이 집의 사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점쟁이에게 소리치죠. 누가 봐도 귀신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사위의 모습에 김호는 상세히 얘기해보라며 역정을 내는데요. 대체 이 귀는 누구이고 사위가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으로부터 1년 전, 과거길에 올랐던 이 사위는 갑자기 내린 비로 산속의 한 사당으로 들어갔어요. 초에 불을 붙이고 보니 벽엔 미인도 하나가 붙어져 있었는데, 그림 속 여인의 모습에 반한 사위가 미인도에 손을 대자 허공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제가 마음에 드시옵니까? 놀란 사위가 누구냐 물었고, 놀라지 마시옵소서. 소녀는 잡기이긴 하나 사람을 해치진 않습니다. 라는 귀심의 정감 어린 말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때 귀신에 홀린 거죠. 안심한 사위가 넋두리처럼 자신의 처지를 귀신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신은 세 번째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이번에도 떨어지면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요. 그러자 귀신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제 초상화를 가져가소서. 대신 나중에 제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초상화 속 여인의 모습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 사실 처지가 급해서 물불 가릴 거 없던 사위가 귀신의 말대로 일단 초상화를 챙겨 들었는데, 그랬더니 실제로 과거에 붙었고 이렇게 김훈의 집에 장갑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자신의 운수가 대통할 것 같던 이 사위에게 점점 근심이 쌓여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약주를 지키라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귀신 때문이었죠. 사위는 그 부탁이 무엇이었냐 물어보니까 귀신이 사위의 처남, 그러니까 기문의 아들인 여무를 자신이 죽게 할 테니까 그와 영혼 결혼식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될 말에 사위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다 귀신을 죽인다고 하는 방법인 박쥐고기를 양념에 속여 귀신에게 먹였고, 그렇게 박쥐고기를 먹은 귀신이 피를 흘리며 사라지기에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위의 얘기를 들은 김우는 집안에 귀신을 들인 게 이 사위라는 사실에 매우 화를 냈고, 점쟁이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위에게 혹시 초상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사위가 자신의 방에서 초상화를 찾아와 내미는데요. 점쟁이가 이 사위를 보며 하는 말이, 아직 이 초상화를 버리지 못한 것을 보니 아직까지 귀신에 홀려있구려. 초상화를 보아하니 원래부터 얻기는 아니었지만 사위 때문에 죽을 뻔했던 원한 때문에 얻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박쥐고기를 먹으면 귀신은 죽기 마련인데 이건 누군가의 귀신을 치료한 듯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김운의 집에 갑자기 가축과 하인들이 죽어나갔고 늙은 어머니가 노망이 났으며 아들 여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원흉이 사실은 사위가 들여온 미인도의 귀신 때문이었고, 혼자 해결하려던 사위로 인해 죽어가던 귀신을 누군가가 치료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아니 대체 어떤 그 누가 이 귀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점쟁이는 한숨을 쉬며 얘기합니다. 이건 청기누설인데 앞으로 수년 후 조선에 큰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조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그중 한 사람이라면 귀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양복이 대체 그게 누구이냐고 묻자 점쟁이가 다시 한번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벌써 청기누설을 2번 한 것이라 제 목숨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부디 제 자식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이라 약주해 주시옵소서. 기문이 알았다 끄덕이자 점쟁이는 2번 절을 하고는 피를 토하며 얘기합니다. 내의원 당사관 허준을 부르시옵소서. 네, 그 허준이요. 말을 마친 점쟁이는 그대로 쓰러져 요절했다고 해요. 그렇게 사망한 점쟁이를 기문은 애석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급히 허준을 불렀고, 자신의 집에 도착한 허준에게 다짜고짜 귀신을 치료한 적이 없냐고 묻는데 허준이 놀라며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 휴가를 받은 허준은 궁에서 나와 잠시 사가에서 머물렀다고 해요. 늦은 밤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여인이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깼고, 대체 이 밤중 누가 그리 서럽게 우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열어보는데요. 문을 열자 눈앞에 보인 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허준이 매우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누구냐고 소리를 치는데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전 잡기운데 박쥐고기를 먹었나이다. 부디 소녀를 가엾이 여겨 치료를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명이라는 듯 보이지도 않는 귀신은 무슨 재주로 치료해줄 수 있겠어요. 귀신은 벽에 자신의 모습을 그릴 테니 진맥을 해달라며 이건 허위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말하고는 붓이 스스로 움직여 벽에만 무언가를 그려냈다고 해요. 그렇게 벽에는 한 미인의 초상화가 그려졌고 허준이 이 그림의 손목에 진맥을 짚어보는데 놀랍게도 맥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렇게 진맥을 따라 귀신의 몸에 감도는 나쁜 피를 뽑아내자 귀신은 감사하다며 언젠간 꼭 답례를 하겠다 하고는 그림과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양복은 허준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초상화를 보여주며 혹시 그때 그 여인이 이 여인인지를 묻는데요. 허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양복은 허준에게 말해요. 자네의 치료는 의원으로서는 훌륭했지만
사람의 도리로선 잘못되었다. 그로 인해 벌써 애꿎은 사람 수십 명이 죽어나갔으니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자네가 도와야 한다라고 말이죠. 허준은 자신의 의술로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대답했고, 이제 김훈과 점쟁이 이항복과 더불어 허준이 함께 귀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은 흘러 축시, 그러니까 새벽 1시경이 되자 다시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김훈의 어머니가 이번엔 칼을 들고 나타나는데요. 눈은 완전히 뒤집혀져 있었고 입에선 한해 서린 괴성이 흘러나왔다고 해요. 오늘이야말로 네 놈의 씨를 말려주겠다며 칼을 휘두르는 순간 허준이 앞을 막아서곤 당신의 원한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그만 그 원한을 잊고 좋은 곳으로 가라며 귀신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부탁에 어쩌지 못해야 하던 귀신이 결국 칼을 내려놔요. 소녀가 아무리 미천한 원귀이지만 어찌 은인에게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소녀가 물러날 테니 6년 후 여물님이 억울하게 죽거든 그땐 꼭 소녀와 짝을 지어주소서 라는 말에 김훈이 매우 언짢아하며 퉁명스럽게 알았다 답했고, 그러자 이 귀신이 절을 하고는 농우의 몸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6년 후인 1592년 김훈의 아들 김여물은 임진왜란 당시 충주지방 방어에 나섰다 실패하게 되며 물에 추신하였고, 이항복이 그의 시신을 수습해 귀신과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항복과 미인도였는데요. 조선의 민당 어우야담에 실려져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얘기가 엄청 스펙타클하죠. 이번 얘기에는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까지 등장했어요. 이 이야기는 조선의 명의 허준이 귀신까지 치료해 주었다는 내용으로도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번 이야기에서 귀신을 물리친 건 이항복이 아니라 허준이죠. 이항복은 귀신이 여물을 해치지 않게 막아줄 수단 정도였고, 사실 이 귀신을 물러나게 한 건 허준의 간곡한 부탁이었죠. 자, 그렇다면 귀신이 탐낸 김여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김은의 아들 김여물은 현재까지도 조선의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때문인지 훗날 사람들은 그날 귀신이 일단은 물러난 거고 6년 후 귀신이 김여물을 데려간 거라는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1586년 진사 김훈의 집에 사위가 들인 미인도로 인해 악기가 씌이며 집안이 풍비박살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김훈의 아들을 탐내다 죽을 뻔한 고비를 겪은 귀신을 치료해주며 살려준 건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이었고, 그렇게 소멸되지 않고 원한으로 악기가 된 귀신을 잡기 위해 이항복과 함께 나선 허준의 테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31년 조선 한양의 남대문에서 문 안쪽으로 이상한 자루 하나가 발견됩니다. 누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루는 마치 누군가가 내던진 것처럼 바닥에 놓여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자루를 열어보니까 안에는 10살이 조금 넘은 여자아이가 목이 잘린 채 자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발견된 여자아이는 귀걸이를 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끔찍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자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하지만 한성부의 판윤이었던 윤은보는 시체를 검시해본 결과 이 아이가 살인으로 인해 죽은 시체인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이 시신을 그냥 땅에 묻어버릴까 말까 망설이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러는 사이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정식으로 조정에서 논의된 사건 중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꼽는다면 1530년대 무렵에 일어난 어린이에 대한 살인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
이곳에는 왕의 일대기뿐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후에 역사학자들이 조선시대를 통틀어 정식으로, 그것도 조정에서 논의된 사건 중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을 말하라 하면 단연 1530년대 무렵에 있었던 어린이 살인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1530년대면 조선 11대왕 중종의 재위기간인데요. 사실 조선시대에 아이들이 납치가 된다거나 죽는 일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가장 수수께끼인 것이 어린이 살인 사건이라는 건데, 그럼 대체 뭐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533년 2월 17일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김귀성의 집이자 무당의 집 뒤의 거리에서 5, 6살 정도 된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끔찍하게도 아이는 발이 잘린 채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는 죽지 않고 산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아이를 발견한 김기성은 황급히 아이를 구조했고 관청에 이를 보고합니다. 어린아이였지만 다행히도 말을 할 수 있는 나이였기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개춘이라 하는 아이는 자신에게 오라버니가 있는데 이름은 어리가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아이에게 어쩌다 발이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아이는 그저 칼로 내 발을 잘라내면서 죽어라 죽어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되었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한덕이라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종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이 주인의 집에 가다 하반신에 동상이 걸린 아이를 발견했는데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마침 자신에게 아이가 없어 데려가 보살펴줬다고. 그런데 한덕의 주인이 더러운 아이를 집안에 들여놓을 수 없으니 쫓아내! 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거리에 버렸다는 겁니다. 한덕이 이후에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그 이웃 중에 궁궐 출신의 어느 집에서 데려갔다가 다시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 후에는 김별자의 중인 연수가 다시 데려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한덕이는 이 아이가 발이 잘린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덕이의 증언을 토대로 계속 조사를 하던 중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중덕이라는 종인데 이 발견된 아이의 이름은 옥가이로 자기가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중덕은 지난해 9월 29일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5개월 만에 문득 신원을 알 수 없는 아이가 발이 잘린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찾아보니 자신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인을 찾기 위해 조사하는 동안 오갈 곳이 없었던 이 아이는 처음 이 아이를 데려다 보살펴줬다는 한덕이가 데리고 있었는데요.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던 한성부에서 직접 아이를 찾아가 도대체 누가 너의 발을 자르며 죽이려 했는지 묻습니다. 이때 한덕이가 아이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었는데 아이는 죽을 먹다 말고 자신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는 한덕이를 가리키며 이 여자가 내 발을 잘랐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범인은 한덕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증언을 하면서 이 아이는 자신이 발을 잘릴 때 털모자를 쓴 다른 사람을 보았다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공범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한성부에서는 공범을 찾기 위해 아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을 각기 여러 모양의 털모자를 씌운 모습으로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혹시 그때 본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는데 아이가 그 사람을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후 의금부의 담당자였던 유보와 심원경이 직접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너가 무엇으로 발이 잘렸느냐라고 물었고 아이는 칼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발이 잘렸지? 하자 아이는 방 안에서 라고 답하죠. 언제 발이 잘렸느냐 라는 질문에는 낮에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금부 담당자 두 사람은 아이가 지목한 범인인 한덕이와 아이의 어미라 주장하는 중덕 이 두 사람을 아이 앞에 세워
둘 중 누가 너의 발을 잘랐느냐라고 묻는데 아이는 한덕이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에요! 라고 답합니다. 내 두 손을 묶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내 발을 잘랐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의 증언으로 범인은 한덕이로 굳어지는 듯 했으나 사람들 간에 몇 가지 석연치 않게 말이 맞지 않는 부분들과 함께 많은 의심점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이 특히나 무당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점에서 마냥 한덕이를 범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이 매우 컸다고 해요. 또한 아이가 동상에 걸려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이 썩어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스러운 점으로 제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조정에서는 최고의 의원들에게 아이의 발이 잘린 자리를 관찰하게 해서 이게 썩어서 발이 떨어져 나간 건지 아니면 잘려 나간 건지 한번 조사해봐라 하게 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린아이의 말만으로는 큰 죄를 속단할 수 있는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쪽으로 맺어지면서 결국 이 사건은 나이에 맞지 않게 아이의 말이 일관되었고 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지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예전부터 어린아이를 납치해 산속에서 몰래 살인해버리거나 몰래 종으로 삼아 노비로 기르는 사건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거리로 중요하게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번 이야기는 실록에 기록된 정식으로 논의된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거리로 언급이 되었다 해도 계속해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1546년에는 아직 어린 여자와 2~3살 배기의 아기의 시신이 한양 거리에 굴러다니는 게 발견이 돼요. 시신은 온몸 이곳저곳이 불로 지진 참혹한 상태였고 특히 아랫배와 배꼽 주위를 마구 지져놓은 모양이었다고 해요. 이 사건은 처음 시신을 발견한 집에서 이 한양거리에 시신을 몰래 옮겨놓았다는 정도의 사실만 알아냈을 뿐 이후에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며 그냥 끝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얘기들이 다 실록에 기록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들은 중종실록에 다시 개춘, 이 옥가이 얘기로 돌아와서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한덕이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잖아요. 그 상황도 너무 잘 묘사하고 그런데 한덕이가 범인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냥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제가 이 얘기를 조사하고 정리하면서도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석연치 않고 뭐가 의심스러워서 범인으로 속단하지 못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말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 개춘, 이 옥가이가 양반가의 자제였어도 수사가 이렇게 종결되었을까요? 반대로 개춘이가 몸종의 신분이었다고 해도 성인이었다면 과연 개춘이의 말을 믿어줬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의금부의 판결이 사건만큼이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조선 성종 제위 시절 한양에 유씨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매우 출중한 선비였는데요. 평소 몸가짐이 바르고 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집안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던 선비였지만 과거 시험에 2번이나 낙방을 하는 등 유선비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 유선비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건 사실 몇 해 전 유선비에게 붙은 한 원기 때문이었는데요. 밤이 되면 요상한 곡소리와 함께 유선비의 몸을 찌르는 등 괴롭히는 탓에 유선비를 공부는커녕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게 하며 유선비가 하는 일마다 회방을 놓아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유선비에게 붙은 원기의 정체는 바로 유선비를 사모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평소 품행이 바르고 외모까지 출중한 이 유선비를 매우 사모하던 처녀가 하나 있었고
상사병으로 인해 시름시름 앓자 이 처녀의 아버지가 유선비를 찾아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딸을 좀 만나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유교 사상을 중요시하던 조선시대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거늘 어찌 남녀가 함부로 얼굴을 보고 정을 통할 수 있겠소. 그럴 수 없소. 라며 이를 거절했고 이 일로 이 아가씨가 유선비를 원망하며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기가 되어 유선비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고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수양할 겸 또 이 원기의 원망을 좀 피할 겸 삼각산, 현재 북한산인데요. 이곳에 위치한 한 절에 들어가 수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절의 효력 때문인지 이곳에 들어온 뒤부터는 원기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비는 이곳에 지내면서 자신과 말벗을 해주는 한 스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요. 절에 들어온 지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쯤 달밤에 안개가 피어나자 유선비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조용했던 자신을 괴롭힌 원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요망한 것이 결국 다시 왔구나 싶어 매우 괴로워하던 중 혹시나 불상 앞에 가면 괜찮아질까 싶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와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허공에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비가 이상해 몰래 숨어 살펴보니 이 스님이 공중에 삿대질을 하면서 20년 넘게 따라다녔으면 그만 사라져! 라면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씩씩대던 스님이 화를 삭힌 듯 소리치는 걸 멈추자 그제서야 숨어있던 유선비가 스님 곁으로 다가갔고 무슨 일이기에 그리도 화를 내었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스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스님은 20여 년 전 어느 양반 가문의 하인이었는데 그 집에 새로 시집온 며느리를 사모한 나머지 어느 날 밤 그 며느리를 욕보이려 하는데 이 며느리가 거세게 반항을 하자 홧김에 살해하고 절로 도망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유선비가 사람을 죽였는데 미안한 감정도 없소? 라고 묻자 아니 내가 그 귀신 때문에 20년을 시달리고 이 절에 와서도 안개가 끼는 날이면 저렇게 고글하면서 괴롭히는데 어찌 화를 안 내겠소? 라며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기가 막힌 유선비는 아니 너 같은 살인자가 어디서 큰 소리를 치냐며 막 화를 냈고 이에 스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들며 둘은 몸싸움을 합니다. 몸싸움 중 유선비가 이 스님을 밀쳐내게 되는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던 스님이 그만 이 기둥의 주춧돌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죽게 됩니다. 유선비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게 돼요. 그 순간 이 공중에서 2명의 여자가 곡소리를 하면서 뭔가가 막 찢어 발기는 듯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유선비는 너무 무서워 앞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벌벌 떨고만 있는데 이 순간에도 이 두 여자가 싸우는 소리는 점점 계속해서 더 커졌고 비명소리와 곡소리가 난무합니다. 이 끔찍한 소리에 유선비는 자시도 모르게 기절을 하죠. 기절해 있는 동안 유선비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산발이 되어 온몸에는 피칠갑이 된 한 여인이 한 손엔 여자의 목과 다른 한 손엔 아까 죽은 스님의 목을 들고 서서히 유선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 두 머리를 앞에 내려놓고는 절을 하는데요. 소녀는 20년 전 저 스님에게 살해당한 여인으로 선비님이 저 악한 놈을 죽여준 덕에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당신을 따라다니는 어린 원기를 제가 죽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괴롭히던 원기와 저 원수놈을 데려갈 테니 이제부터는 안심하시옵소서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유선비가 눈을 떴을 땐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밖에서 쓰러져 있던 유선비를 발견한 다른 스님이 그를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하는 겁니다. 유선비는 문득 간밤에 자신이 죽인 그 스님이 생각나서 주지 스님에게 자신이 스님을 죽인 것을 말하려 하는데 그 땡땡 스님 말입니다. 스님의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다른 스님이 말하길 그 스님! 안 보여서 찾아봤더니 계곡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산의 계곡에서 투신을 한 모양입니다. 평소 선비님과 친분을 쌓으셨던 스님이셨지요.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유선비는 꿈에 여인이 나타나 한 말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시옵소서. 그렇게 유선비는 스님의 원기가 자신의 원기를 데려감으로써 원기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고 이후 절에서 학업에 매진하며 과거에서 장원급제해 강원의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원기를 잡은 원기였는데요. 조선의 기묘한 이야기들 중 출처불명의 이야기를 모은 인귀설화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유선비는 과거 합격 이후 자신의 원기를 잡아준 여인을 오랫동안 수소문하여 찾아냈고 그 여인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설명하고 매년 그 여인의 제사에 참석하며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